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기술력으로 우리 영국을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과거 세계를 이끌던 나라였습니다. 산업혁명의 본고장이고 대영 제국의 중심이었고, 그런 우리가 지금은 왜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뭘 놓친 겁니까? 저는 영국에서 20년 넘게 경제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놀라웠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는 한국에 다녀온 뒤 제 모든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던 이유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20년 넘게 경제학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OECD, UN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 수십 회국을 다녀봤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 모든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로 놀랐던 것은 공항에서부터 달랐다는 점입니다.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서는데 앞 사람이 여권을 기계에 대더니 얼굴 인식까지 1초 만에 끝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입국 심사관이 일일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데 여기서는 기계가 모든 걸 처리했죠. 수화물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가방에 붙어있던 태그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니 실시간으로 가방의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몇 분 후에 나올 예정인지까지 알려주더군요. 영국에서는 수화물이 언제 나올지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놀랐습니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대지 않고 스마트폰만 갖다 댔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휴대폰 안에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였죠. 영국에서는 아직도 플라스틱 카드를 써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하철 안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군요. 할머니는 화상통화를 하고 계셨고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지하철역 안에서도 GPS가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지도 앱을 켜니 제 위치가 몇 미터 단위로 정확히 표시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지하철역 안에서 GPS가 잘 안 잡히는데 여기서는 실내에서도 완벽하게 위치를 알려주더군요. 편의점에서의 경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인 계산대가 있더군요.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를 대니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에 QR코드가 있어서 스캔해보니 포인트까지 적립됐습니다. 호텔 체크인에서도 놀랐습니다.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환영합니다. 존슨 교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전에 고객 정보를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호텔방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4K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됐죠. 영국에서는 가정용 인터넷도 이 정도 속도가 안 나오는 곳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이 모두 미래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일상이었죠. 이 나라는 정말로 미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은행 업무 처리 속도였습니다. 세미나 참석비를 받기 위해 임시 계좌를 개설해야 했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보통 며칠씩 걸립니다. 서류 검토, 신용도 확인, 승인 과정까지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권과 체류 증명서만 가져가면 3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직원이 제 서류를 받자마자 컴퓨터에 빠르게 입력하더니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컴퓨터가 느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됐고 스마트폰 앱도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민원 서비스도 놀라웠습니다. 세미나 주최 측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구청에 갔는데 번호표를 뽑고 5분도 안 기다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기관에 가면 최소한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영어로 능숙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신청도 신속했습니다. 2주 후에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는 이런 신분증 발급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그것도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호텔에 돌아와서 정부24라는 사이트를 살펴봤는데 거의 모든 미연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더군요. 세금 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심지어 부동산 등기까지 말입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업무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해요. 시스템 간의 완벽한 연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 로그인하면 여러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관마다 따로따로 가입하고 로그인해야 하는데 말이죠. 심지어 비밀번호도 각각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 보안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이게 모든 온라인 거래에서 신원을 보장해 주더군요. 은행, 정부, 민간 기업까지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은 철저하면서도 사용하기는 편했죠. 가장 놀란 건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빠른 서비스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더군요.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원래부터 이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영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 업무가 정말 빨라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럴 리 없다며 믿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가 하루 만에 경험한 것들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빠른 속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거였죠. 국민들이 시스템을 믿고 정부도 그 신뢰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 식사 후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세 번째로 놀랐던 것은 병원 시스템에 기다림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의 NHS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입니다. 심지어 응급하지 않은 환자는 8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한국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접수 직원이 제 상태를 물어보더니 즉시 트리아지 간호사에게 안내해줬습니다. 트리아지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나니 10분 후에 3번 진료실로 오세요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10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GP 예약도 며칠 기다려야 하는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빨리 진료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의사의 진료 방식도 놀라웠습니다. 제 증상을 자세히 듣더니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별도 예약을 잡아야 하고 며칠에서 몇 주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검사 진행 속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혈액 채취를 마치자마자 검사실로 보내졌고 초음파실도 바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 건물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 시간도 거의 없었죠. 영국에서는 각 검사마다 다른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검사 결과 확인 시간도 빨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30분 만에 나왔고 초음파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급성 위험 같습니다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영국에서는 검사 결과를 며칠 후에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처방전 처리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컴퓨터로 처방전을 작성하더니 1층 약국에서 약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처방전이 아니라 전자 처방전이었죠. 약국에서는 제 신분증만 확인하고 바로 약을 줬습니다. 의료진의 친절함도 놀라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의사도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심지어 약 복용법까지 영어로 적어서 줬어요. 영국에서도
이 정도로 세심한 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응급실 진료, 혈액 검사, 초음파, 약값까지 합쳐서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영국은 NHS 덕분에 무료이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립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러면 훨씬 비싸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런던에 있는 의사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응급실 갔다가 2시간 만에 모든 검사 받고 나왔다고 했더니 불가능하다며 농담인 줄 알더군요. 하지만 제가 받은 영수증과 진료, 기록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의료 시스템도 결국 효율성과 환자 중심 사고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환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시스템 전체에 녹아 있었죠. 넷째 날, 저는 서울 시내를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인프라를 경험하면서 네 번째 큰 충격을 받았죠. 네 번째로 놀랐던 것은 도시 전체가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제대로 이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 쾌적한 환경, 실시간 정보까지는 기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환승 동선을 따라 걸으며 느낀 건 모든 것이 시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슬로프도 완벽했습니다. 길고 복잡한 환승 구간에는 걷는 자동 벨트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런던 지하철도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지만 접근성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의 안내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든 안내가 나오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까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지하철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버스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언제 버스가 올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버스 안에서는 다음 정류장이 어디인지 음성과 화면으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외국인인 저도 전혀 헷갈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길거리 곳곳에 있는 편의시설들도 놀라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거의 모든 곳에서 작동했습니다. 런던에서는 공중화장실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서울에서는 지도 앱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음성 신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길에 보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공원과 녹지, 공간의 활용도도 놀라웠습니다. 한강공원에 갔는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더군요. 자전거 대여 시스템도 완벽해서 앱으로 간단히 대여하고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이나 대형 건물들의 접근성도 훌륭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충분히 크고 점자 표시도 완벽했습니다. 야간 조명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거리가 밝고 안전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CCTV와 비상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런던도 안전한 편이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이 모든 시설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자전거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카드로 이용 가능했고 환승 할인까지 자동으로 적용됐습니다. 정말 똑똑한 도시였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크고 현대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배려해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 시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한국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놀랐던 것은 이 나라의 변화 속도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은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결정이 너무 느리고 실행이 더딘 경우도 많죠. 브렉시트만 봐도 몇 년간 논의만 하다가 혼란만 가중됐잖아요.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코로나 대응 사례를 설명해 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불안했던 시기에 한국은 단 며칠 만에 전국적인 마스크 앱을 만들고 약국 판매 시스템을 통합했다는 거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시스템 구축에 몇 달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설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전국 곳곳에 설치됐다고 하더군요.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검사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영국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수많은 회의와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디지털 정부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도 좋은 예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만 시작했는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금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는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말입니다. 오지 네트워크 구축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정부에서 오지 상용화를 결정하고 나서 실제로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정말 짧았다고 하더군요. 통신사들과의 협력도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도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 계획부터 실행까지의 속도가 정말 빨랐다고 하더군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역동적이었습니다. 재해 대응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가 예상되면 정부에서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하더군요. 대피소 준비, 교통통제, 비상 연락망까지 모든 게 신속하게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디지털 혁신 정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규제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시도해보고 필요한 규제를 만들어간다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규제부터 만들고 나서 혁신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민간과의 협력 방식도 놀라웠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더군요. 가장 놀란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혁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이런 빠른 변화는 단순히 성급함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국민 전체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여섯째 날, 저는 한국의 디지털 포용성에 대해 깊이 있게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놀랐던 것은 기술이 노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디지털 사회가 될수록 고령층은 점점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영국에서도 그건 해결되지 않은 큰 과제죠. 코로나 백신 예약을 온라인으로만 받다가 고령층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하철역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계시더군요. 메뉴를 선택하고 옵션을 고르고 결제까지 막힘없이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키오스크 옆에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어려워하는 고령자들을 도와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용법을 알려주고 천천히 기다려주더군요. 영국에서는 셀프 서비스 기계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고령자들을 자주 보는데 이런 배려는 보기 드물었어요. 은행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습니다. ATM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직원이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다음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메모까지 적어주더군요. 단순히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강좌가 열리고 있었는데 참가자들이 모두 60세 이상이었어요. 강사는 젊은 자원봉사자였고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강좌에서 본 내용이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연락하는 법, 지도 앱 사용법, 온라인 쇼핑 방법, 심지어 유튜브로 운동 영상 보는 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이런 교육이 있어도 참여율이 낮은데 여기서는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계시더군요. 병원에서도 디지털 포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직원이 상주해 있었어요. 그리고 예약 앱 사용법을 천천히 가르쳐주면서 다음에는 집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발달해 있지만 직접 방문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창구도 충분히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법을 알려주는 안내 데스크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죠. 가장 놀란 건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더군요. 한 할머니는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려면 이것도 배워야지라고 하시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열심히 익히고 계셨어요. 편의점에서도 고령자들이 셀프 계산대를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의 도움을 받지만 몇 번 하다 보면 혼자서도 능숙하게 사용하시더군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중교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카드 사용법, 지하철 노선도 앱, 사용법 등을 모르는 고령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사회는 첨단 기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째 날,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곱 번째 큰 충격이었죠. 일곱 번째로 놀랐던 것은 위기 앞에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 역사학자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요청하기도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는 위기가 오면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렉시트나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먼저 행동하고 정부가 그것을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거였어요. 코로나 대응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전부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실천했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는 정부가 강제하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날이죠. 세월호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모금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헌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공유되고 개인들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같은 자연재해 때도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재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호품이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자원봉사자들도 자발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거였어요. 정부의 공식적인 구호 활동과 별개로 민간의 도움이 먼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문화가 일상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쓰러지면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움을 주고 응급실에 연락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영국에서도 물론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주변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서 부상자를 돕고 교통 정리까지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죠. 온라인에서도 이런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더군요. 실종자 찾기, 응급환자 혈액형 찾기 같은 일들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도 놀라웠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지원에 나선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군요. 관리사무소나 행정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놀란 건 이런 행동들이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어서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이 국민들의 DNA에 새겨져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힘을 발휘하는 거였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8째 날,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깊이 있게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번째 큰 충격이었죠. 8번째로 놀랐던 것은 한국이 문화와 감성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하면 삼성, 현대, LG 같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떠올렸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K푸드, K뷰티, K드라마까지 말이에요.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한류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젊은 여성은 BTS 뮤직비디오에 나온 장소들을 직접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브라질에서 온 가족은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 문화가 궁금해서 왔다고 했어요.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들을 둘러봤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쇼핑하는 게 아니라 한국 뷰티 문화 자체를 경험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스킨케어 루틴, 메이크업 비법까지 배우려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는데 말이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놀라웠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은 이미 유명했지만 이제는 떡볶이, 치킨, 심지어 라면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더군요. 한 이탈리아 관광객은 한국 라면을 본국에 가져가려고 한다며 편의점에서 라면을 대량으로 사고 있었어요.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력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갔는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데 이렇게 직접 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놀라웠습니다. K-팝 문화의 영향력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홍대에서 한국 연습생들이 거리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호하며 촬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과 아이돌 문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놀라웠습니다. 세종학당에 들러봤는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로 가득했어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태도였죠. 영국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 게임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C방에 가봤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게임을 체험하려고 오더군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같은 한국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패션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이나 명동에서 쇼핑하는 외국인들이 K-패션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돌들이 입는 스타일,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 센스를 배우려고 하더군요. 가장 놀란 건 이 모든 것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한류의 경제적 효과도 대단했습니다. 관광업, 화장품업, 식품업, 패션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더군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조업 강국을 넘어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자극하며 꿈과 희망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소프트파워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째 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느낀 것이 9번째이자 가장 큰 충격이었죠. 9번째로 놀랐던 것은 이 모든 성취를 이룬 한국이 전혀 자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은 종종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대영제국, 산업혁명, 셰익스피어, 비틀즈까지 말이죠. 우리는 위대했던 나라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과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정부 관료들, 기업인들, 학자들 모두 아직 멀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말을 더 자주 했어요. 이미 충분히 놀라운 성과를 이뤘는데도 끊임없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더군요. 한 대기업 임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는 아직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이미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말이에요. 그는 기술력은 있지만 브랜드 파워가 부족하고 혁신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데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이 많다고 하더군요.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대학 교수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세계 랭킹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연구 환경이나 국제화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며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놀라웠습니다. K-팝이나 한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 서구 문화의 비의 깊이가 부족하다며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신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기업가들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한국 시장은 작으니까 처음부터 글로벌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내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처음부터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는 시야가 놀라웠어요. 연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선진국을 따라가는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모방이 아닌 창조를 추구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시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마음가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칭찬하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며 겸손하게 반응하더군요. 자화자찬보다는 개선점을 찾으려는 자세였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보도하면서도 항상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식으로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었어요. 무조건적인 자화자찬은 없었죠.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해도 창의성이나 행복지수는 높이지 못했다며 교육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자세가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는 균형감이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자세 말이에요.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결코 우연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혼란을 질서로 전환하며 공동체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겸손함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9일간을 통해 이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한국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9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20년 넘게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재정립되는 경험이었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가는 나라,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라운 성과를 이뤘으면서도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 말이죠. 겸손함과 도전 정신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지금,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제가 가져온 자료들과 사진들을 보고는 놀라워하더군요.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하는구나라고 말이에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영국이, 아니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된 나라입니다. 앞으로 제 연구와 강의에서 한국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게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정부 관계자들, 도움을 주신 시민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한국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영국 경제학자의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국 경제학자의 솔직한 고백이 어떠셨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순간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